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18th of April 2021, 9:2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AP system. AP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AP 시스템은 APS 홀딩스에서 인적 분할한 회사고요. 아몰레이드 제조 설비, 반도체 제조 설비, LCD 에 들어가는 부품, 그 다음에 컨트롤 기기 및 제조업을 한다.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삼성 디스플레이에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에 8세대 이상 대형 패널에 대량 공급을 하고 있다. 그리고 김영수 대표고요. 인적 분할이 됐기 때문에 설립되자마자 상장했어요. 2017년 3월 1일 날 설립이 됐고 2017년 4월 1일 날 상장이 됐습니다. 지금 38,800원이고요. 52주 전고점 근처고, 예전에 최고 상장했을 때 많이 올랐을 때는 58,000원까지 갔었네요. 지금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한 6만원, 6만 1,000원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성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8,000원 예전에 전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파이낸셜 피겨를 보면 2019년에 매출이 4,621억, 2020년에는 5,918억, 그다음에 2021년 예상치는 6,395억인데 굉장히 보수적인 거 잡은 거라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은 2019년에 284억, 2020년에 463억, 2021년에는 556억 해서 2020년 작년에 463억 영업이익도 최대 실적이었는데, 올해는 이 매출이 6,395억일 때 556억이니 매출이 이거보다 훨씬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훨씬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영업이익률은 2019년에 6.15, 2020년에 7.82, 2021년 올해는 8.70, 이거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그리고 부채 비율은 2019년에는 218.87로 조금 높았다가 2020년에 168.76, 아마 시설 투자가 많이 돼서 부채 비율이 좀 높았었던 것 같은데, 이제 계속 영업이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갚아 나가기 때문에 그게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 시스템도 보면 어느 정도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추천드릴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한 중기적으로 보시고 좀 분할 매수해서 이렇게 좀 들어가시면 뭐 올해 연말 돼서 뭐 한 반 정도 차익 수익 실현하시고 반은 뭐 한 2, 3년 더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AP 시스템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AP 시스템에 대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침에 일요일인 줄 모르고 아버님이 시장하셨는가 봐요. 막 이제 우리 와이프를 깨우는데, 일요일 날은 저희가 이제 그 바나나하고 시리얼을 먹는데, 그래서 저 8시 반쯤 바로 차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마 일요일인 걸 깜빡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방송을 하다가 중간에 좀 빨리 마무리를 짓고 좀 시장하신 것 같아서 차려드리고 지금 막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울트라 러닝 아까 조금 설명하던 걸 설명을 못 드려서 마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네 번째 요소, 그 특화학습에서 첫 번째가 시간 쪼개기, 두 번째가 인지 요소 거르기, 세 번째가 흉내내기까지 그때 했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돋보기 방식인데, 돋보기 방식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편집을 하거나 연습하려는 부분을 따로 내올 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특화학습을 할 수 있을까? 돋보기 방식은 기술의 어떤 한 가지 요소에 훨씬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 것이다. 이는 전체적인 성과가 줄어들거나 전체 투입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감수하면서 숙달되려는 하위 기술의 시간과 인지 자원을 훨씬 많이 쏟아붓는 방식이다. 나는 글을 쓸 때 조사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이 방법을 사용했다. 조사를 하는데 이전보다 10배나 되는 시간을 들인 것이다. 글을 쓰기 위한 다른 부분도 함께 연습했지만 조사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임으로써 새로운 습관들과 기술들을 개발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결국은 무엇이 나의 학습 능력을 늘리게 하는데 키가 되느냐, 그거를 생각을 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늘리는 거, 특화학습이 취약점을 공략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의 약한 부분을 집중해서 하려다 보면 약간은
좀 지루하거나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느냐, 이런 방법을 익히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출, 배운 것을 시험하라. 그래서 여기서 윌리엄 제임스 심리학자가 보면 책을 다시 읽는 것보다 잠시 기다리면서 기억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 낫다. 예를 들면 그 예전에 리그 워렌 목사님이 썼던 그 생각이 안 나네.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었나요? 하여튼 그 책에서도 보면 한꺼번에 많이 읽는 것보다 하루 한 장씩 읽고 그 읽은 거를 생각하도록 그런 추천 방식을 추천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인풋이 들어가면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적절한 정보가 들어가고 그걸 좀 생각하면서 리바이즈하고 다시 또 새로운 정보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가 학습에선 좋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인출, 꺼내는 걸 한번 해보는 것이 학습에선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사 이슈 중에서 이제 그 강인선 라이브에서 그 조선일보 디지털 콘텐츠 기획 및 외교 담당 에디터인데 백악관이 삼성, LG, SK 직접 전화하는 이유. 그래서 한국 기업을 미국이 직접 압박하고 국익 챙긴다. 바이든식 아메리칸 퍼스트다. 메스든 외과처럼 정교해서 각국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LG, SK에 전화를 걸어서 합의를 이끌어낸 거가 사실 우리나라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었는데 우리나라 못하고 백악관이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해결 안 된 것보다는 어쨌든 된 게 우리나라 기업 전체적으로 낫고 미국 국위에도 물론 우선이 되지만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좋은 일이라요. 그리고 삼성한테 더 투자하려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물론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는데 삼성도 대신 미국에서 훨씬 좋은 조건을 이끌어낼 수, 왜냐하면 저쪽에서 급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중공업 사장 등 기업인들을 확대 경제장관회의에 불러서 여러 가지를 논의했는데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이, 저도 이 부분 동일합니다. 기업은 규제가 풀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하죠.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뭐 다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죠. 기업 규제는 항상 많이 있었고, 그래서 기업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잠깐 풀어줌으로써 그때 또 정부가 필요한 이득들을 많이 챙기고 그랬는데 반도체를 비롯한 글로벌 산업에 거센 파고가 치고 있다. 대통령이 기업인을 불러 회의를 하는데 믿음이 가는 것은 아니라 면피용 쇼하는 거다. 면피용 쇼까지는 아니지만 좀 경제 정책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하고 여당에서도 이거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아웃라이어 이 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웃라이어에서는 기본적인 IQ도 중요한데 또 여러 가지 기회를 갖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면 아인슈타인의 IQ는 150이고 랭거는 195예요. 그러면 랭거는 아인슈타인보다 30%나 더 높죠. 그렇다고 랭거니 아인슈타인보다 30%더 똑똑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물리학처럼 정말로 어려운 분야로 넘어오면 두 사람은 충분할 만큼 똑똑하다는 것이죠. 지능이 일정하게 어떤 범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보통 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는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IQ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고등학교에서 별처럼 빛나는 과학상을 줄줄이 수상하는 것은 물론 대학 입학 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그 나라 최고 대학으로 꽁충 뛰어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노벨상을 탄 사람들을 쭉 보니까 예일이나 컬럼비아, MIT 같은 학교도 있지만 드포, 홀리 크로스, 게티스버그 대학도 있다. 그것은 그저 좋은 학교의 목록일 뿐이죠.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사람들의 대학교도 그렇습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되는 데는 노틀담이나 일리노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만 똑똑해도 충분하다. 일리노이 저기서 나왔었잖아요. 뭐죠? 기생충에서 나왔었죠. 일리노이 대학교.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하네요.
여러분에게 10대 딸이 있고 그 딸이 하버드 대학과 워싱턴 DC의 조지타운 대학으로부터 동시에 입학 허가를 받았다고 해보자. 이 경우 여러분은 딸을 어디에 보내고 싶은가? 아마 하버드일 것이다. 하버드가 더 나은 대학교이기 때문이죠. 하버드 학생들은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 대학 입학생에서 10에서 15% 높은 점수를 보통 받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달리기 선수처럼 학교의 순위를 매긴다는 발상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적인 수치를 놓고 볼 때 조지타운 학생들, 하버드 학생들만큼 똑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모두 충분히 똑똑하며 조지타운 대학도 하버드 대학과 마찬가지로 미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죠. 그래서 하여튼 아웃라이어 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읽는 거는 어떤 일정한 이상 범주에 올라가면 거기서 좀 더 똑똑하냐 덜 똑똑하냐 그런 부분은 완전히 그게 굉장히 중요한 크리티컬한 요소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 한국 사람 만들기 요 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 만들기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역사 문화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살펴보고 있죠. 저번 시간에는 친중 위정 척사파를 살펴봤고 이번 주에는 친일 괴합파를 살펴보고 있는 거죠. 친일 괴합파는 1870년대 말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메이지 유신 이후 눈부시게 발전하는 일본을 모델로 삼았다. 이들이 꿈꾼 개화는 일본을 따라가는 것이었다. 조선은 전통적으로 일본을 외라 부르면서 업신여겼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일본에 대한 강한 적대감과 깊은 불신을 품어왔다. 그러나 친일 개화파에게 일본이 문명의 새로운 기준이었다. 반면 이들에게 조선이 500년 동안 떠받들어온 중국은 봉건성과 후진성의 극치였다. 친일 개화파는 일본의 제도를 따라가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근대 문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본이 자체 개발한 문명 개화라는 틀을 그대로 채용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친일이었다. 그러나 일본으로부터 배우고 일본과 친하고자 한 것은 그것만이 조선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식 문명 개화의 궁극적 목표는 조선의 부국 강병이었다. 어쨌든 그럴지는 모르지만 지금 언론 측에서도 보면 여기 그 친일 괴합파가 꽤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저는 이제 또 부모님을 모시고 산책을 좀 나가고 일요일이라 좀 편안하게 좀 지내고 점심을 또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또 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좀 가볍게 운동도 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편안한 일요일 되시고 내일은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하는 대세 상승 약간씩 대세 상승장의 흐름을 조금씩 타고 있긴 한데 이번 주에는 그런 모습을 좀 본격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